자, 그 다음에 앞에 주택임대차. 요게 조금 안에 내용이 설명해야 될 내용이 좀 많으니까 맨 뒤로 돌렸어요. 자, 92번 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법 조금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자, 주택임대차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죠. 이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든 안 됐든 아무 상관이 없이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데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에게 적용해요. 그런데 법인에게는 원래는 적용을 안 하는데 일부 법인은 적용받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적용합니다. 대신에 법인이라도 상가임대차는 그대로 법인은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은 그 다음날 대항력을 체득한다. 제3자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구분하세요. 대항요건은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는 게 대항요건이에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생깁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면은 언제 대항력이 생깁니까?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은 3월 5일 날 재단권 설정됐어요.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은 3월 5일 생깁니까? 6일 생깁니까? 3월 5일이죠. 등기가 되면은 등기된 날이에요. 등기가 안 되더라도 물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죠. 등기가 되면 등기된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집을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갑은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대항력 할 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구분해야 되죠. 단독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이럴 때는 지분만 정확하게 적으돼요. 동호수 안 적어도 되고 엉터리로 적어도 대항력을 체득합니다. 공동주택은 지분뿐만이 아니고 동호수 똑바로 적어야 되죠. 자, 근데 지분을 똑바로 적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엉터리로 적었다. 대항력 체득한다 안 한다? 대항력 체득합니다. 똑바로 적었는데 공무원이 착오를 하고 엉터리로 적으라 하고 엉터리로 적었습니다. 대항력 체득한다 안 한다? 이건 체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나만 하세요.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썼느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엉터리를 썼다? 대항력 체득 안 하죠.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똑바로 적었어요. 공무원이 엉터리를 썼다? 전입신고하는 사람 똑바로 썼죠. 그럼 대항력 체득합니다.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똑바로 썼는데 공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고쳐를 해갖고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엉터리를 썼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엉터리를 썼죠. 대항력 체득 못합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하고 들어갔어요. 집주인이 그 저당권 설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임차인 몰래 임차인 전입신고를 딴 데로 옮겼습니다. 대항력 체득합니까? 못합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쓴 거 아니죠. 그럼 대항력 체득한다. 한마디로 전입신고하는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똑바로 썼느냐 마지막으로 자기가 엉터리로 썼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할 때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 들어갈 때 집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도 된다. 안 비워줘도 되죠. 대신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줘야 되죠.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돼요. 문제에서 법원에게 인도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자, 우선변제권은 한마디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을 우선변제권이라 하죠. 그러면은 우선변제권이든 최우선변제권이든 대항력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그럼 우선변제권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으려면은 자기가 날짜가 확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죠. 자, 근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이지 최우선변제 요건은 아니죠. 그거 한번 자주 나와요. 그럼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등기소에도 그 다음에 공정인 사무소에도 받죠. 그죠? 자, 요 판례 한 번씩 나오는데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에 동호수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유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확정일자는 이 집이냐 저 집이냐가 중요합니까? 어제냐 오늘이냐가 중요합니까? 확정일자는 어제냐 오늘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서에 동호수 기재가 안 됐다 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효해요. 그런데 확정일자 그 상가에서는 어디에 받아요? 세무서장이 받는다. 세무서장이 받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느냐? 그럼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어 우선변제권 생기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 안 생기죠. 나중에 대항력이 생기면은 대항력이 생겼을 때 비로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치는 날, 겹치는 시간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여기 제일 쉽습니다. 다시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쳐지는 날, 겹쳐지는 시간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그럼 이거 예식의 문제 하나만 보면 전부 다 풀립니다. 3월 5일 날 주민등록을 했을 때 주민등록한 물건인도 받은 거로 보죠. 그죠? 3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6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 누가 선순입니까? 그럼 일단 대항력을 찾아야 되죠. 대항력은 3월 6일 날 0시죠. 확정일자고 저당권자는 문제에서 시간을 주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그는 꽈라고 주는 거예요. 그건 시간 안 나옵니다. 그럼 통상 우리가 9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3월 6일 날 9시죠. 언제 겹쳐집니까? 3월 6일 9시에 겹쳐지죠. 이것도 3월 6일 날 9시죠. 그럼 요거 두 개는 동순이다. 다른 거 볼게요. 3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3월 6일 날 주민등록을 했다. 3월 6일 날 A 저당권이 설정됐다. 누가 선순이에요? 일단 대항력을 찾아야 되죠. 대항력은 3월 7일 0시죠. 그럼 이거는 3월 6일이니까 저당권이 선순이죠. 3월 7일 날 B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임차권하고 저당권자하고 누가 선순이다? 요거는 3월 7일 날 0시죠. 요거는 3월 7일 날 9시죠. 이게 빠르죠. 그죠? 임차권이 선순이다. 결론적으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겹치는 날, 겹치는 시간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언제 하느냐? 요거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금융기간 나오는데, 자, 금융기간,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금융기간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또는 대리해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을 쫓아 보내지는 못하죠. 임차인을 대리해서 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계약 해지하면 나가야 되죠. 계약 해지는 못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제가 순서를 잘 못 적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빼먹을까 있어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할 때마다 해야 돼요. 이 두꺼운 거라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자, 갑을 임대인으로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왜 이거 이야기하느냐면 할 때마다 자꾸 보니까 안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사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주세요. 그러니까 갑이 내가 보증금이 없다. 좀 이따가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까 이사 나가야 될 것 같으면 나가 있으라.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사를 나갔다.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보증금을 받았죠. 이사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를 나갔다 대항력을 상실했죠. 대항력을 상실하면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아무것도 못 받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그러면 그 전에 대항력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면은 임차권이 등기된 날, 이거는 그 다음 날 아니에요. 등기가 되면 등기된 날입니다. 등기된 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고 난 뒤에 임차권 등기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대로는 임차권은 소멸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멸을 안 하죠. 그죠? 자, 임대차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임차인이 1년 계약 체결하고 나간다 할 수도 있고 법에서 정한 2년 살겠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묵시적인 갱신이죠. 묵시적인 갱신할 때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2개월 사이에 별 다른 말이 없으면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걸 본다. 이럴 때 계약 기간은 2년이죠. 그죠? 자, 묵시적인 갱신에서요. 임대인은 언제든지 나가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나간다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을 안 줬어요. 보증금을 안 주면은 나가면 안 되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때 차임은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하는 말은 네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차임은 내야 될까 이가. 임차인은 하는 말이 나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차임을 내야 되느냐. 이 말도 맞죠. 그럼 차임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차임을 내야 되죠. 왜요? 임대차 요소가 물건의 인도, 차임의 지급이죠. 차임의 지급이 없으면 임대차 성립을 안 하죠. 임대차 성립을 안 하면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못 받아요.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아무것도 못 받죠.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거로 본다. 차임은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딱 한 번 있죠.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 딱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할 때 증액할 수 있는 게 최고가 5%죠. 자,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몇 개의 달로 연체했을 때 2기. 그 다음에 뭐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때 아니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가임대차는 없는데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직계 좋은 비속을 포함합니다. 그래 해놓고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해야 되는 금액은 월차임, 환산 월차임이에요. 보증금이 있으면 이제 월차임으로 전환해갖고 몇 개월치? 3개월치. 그 다음에 자기가 손해본 거에 몇 년치? 2년치. 그러니까 손해본 게 뭐냐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100만 원보다 많이 받겠죠. 1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은 얼마 줘야 똑같은 집에 살 수 있습니까? 150만 원 줘야 되죠. 그럼 50만 원이 손해죠. 그럼 50만 원이 손해라는 게 내가 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차익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얼마 동안 손해봅니까? 2년 동안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차액의 2년치 또는 손해액 3개 중에 큰 거 작은 거.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큰 거 손해배상 해야 된다. 자, 차임 정감 청구권. 한번 정액하고 1년 이내는 다시 정액할 수 없죠. 감액은 1년 이런 거 없습니다. 정액할 때는 5% 초과할 수 없죠. 감액은 5%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자, 월차임을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이자율이 연일할 또는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것, 두 개 중에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주로 1할 이거보다는 밑에 게 더 낮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한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거예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이자율은 연이자입니다. 월 얼마 줘야 되느냐 하면은 나누기 12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소액일 때는 최우선 변제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이라 지문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상가 건물이 있어요. 상가 건물에 건재당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됐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임차인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건재동보다 늦죠. 그럼 임차인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런데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에서도 판례에서도 지문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소액일 때만 주죠. 보증금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액을 주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권리자보다 주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주는 것을 최우선 변제권이라 하는데 지문에서는 주로 이 세 개가 다 나옵니다. 소액 보증금, 일정액, 다른 권리자 하나만이라 놓으면은 최우선 변제권을 생각하세요. 임차권자는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 변제권이죠. 소액이라면은 최우선 변제권 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하나면은 소액일 때 서울에서는 1억 5천 이하일 때, 그다음에 서울하고 과밀 억제권역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서울에서는 1억 5천, 과밀 억제권역은 1억 3천. 1억 3천.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주는 금액은 주택이든 상가든 여기서 곱하기 3분의 1 합니다. 3분의 1 해가지고 10만 단위를 100만 단위로 무조건 올림했어요. 올림했는데 주택에서는 서울에서 1억 1천에서 1억 5천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또 최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도 3분의 1이면 또 올라가 있죠. 금액이 올라가니까 째짜게 이거 가지고 10만 단위를 버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곱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10만 단위를 100만 단위로 무조건 올림이에요. 주택에서는 곱하기 3분의 1과 10만 단위를 무조건 버림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주택임차권 승계하는 거죠. 가정 공동생활할 때 한마디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반대 의무를 표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 이내. 이것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은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특약상으로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는 거로 한다. 특약을 했어요. 그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교회 건물, 종친회 건물, 동창회 건물 아니죠, 그죠?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치원도 실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건 적용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법인도 적용을 합니다. 아까 상가 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적용 안 하죠. 적용되는 일부 법인은 하지만 상가에서는 적용을 해요. 자, 그런데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20억 원입니다.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돈 없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요. 서울에서 보증금이 10억 원이다. 돈 없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이 법을 적용 안 합니다. 서울에서 9억, 부산하고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6억 9천, 요거 두 개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서울에서는 9억, 부산 과밀 억제권역하고 부산에서는 6억 9천. 이거 초과하면 적용을 안 하는데 적용하는 거는 반드시 별도로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 기억 안 하면 문제 나오면 절대 못 풉니다. 첫 번째가 대항력.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권,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 전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권리금, 표준임대차 계약서, 요거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선변제권 적용 안 해요. 1년 미만으로 하는 거 1년으로 한다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은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우선변제권 적용 안 하니까 확정일자도 적용 안 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대항력 똑같습니다. 물건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다음 날 대항력을 치러간다. 아까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받는다 그랬죠. 기간은 주택에서는 2년, 상가에서는 1년. 남이 똑같고. 자, 계약갱신 요구할 때 원래는 임대인은 6개월부터 1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주택에서는 2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그대로 1개월이죠. 그죠? 자,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건이 있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몇 개의 달을 연체했을 때 3기, 주택에서는 2기, 또 하나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때 아니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 권리금 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해가지고 손해가 났다. 손해배상 청구는 아까 시효제도 한번 했죠. 계약갱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 안에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데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은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 말이 안 되죠. 1년 6개월은 임대인이에요.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한 게 있어요.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을 때는 권리금 안 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차임 그리고 3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이죠. 차임 정액 청구권 주택과 마찬가지로 5년이죠. 계약갱신 요건 10년이죠. 그죠? 월차임 전환할 때 이건 다르죠. 아까 주택에서는 연 1할 또는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것, 상가에서는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것, 두 개 중에서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전대체 할 때 계약갱신 요건 다 적용합니다. 그죠? 뭐 그런 거 전대체 할 때 권리금은 적용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소액일 때. 그런데 주택이, 이제 상가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9억이냐, 안 그러면 최우선 변제 상가에서는 6,500이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할 때는 환산보증금 적용합니다. 그래서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 해가지고 보증금을 합한다. 주택에서는 환산보증금 적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가 건물 표준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랍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랍니까? 상가 임대차는 이거 빼버리세요. 그러면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택에서도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 있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도 있어요. 권리금 계약서. 그러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기억 나오는 권리금밖에 없죠. 기억이 나오는 권리금만 기억으로 시작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는 거고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다. 기억이 나오는 권리금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92번이죠) 자, 92번. 다음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기해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임대차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라면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 이거는 우선 변제입니까? 최우선 변제입니까? 일정액이죠. 최우선 변제죠. 이럴 땐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무효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이해관계자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죠. 이해관계자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그는 이럴 때는 누구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아니고.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보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만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 민법 판례 공부할 때 판례가 굉장히 많죠.
그거 전부 다 이해를 해가지고 외운다는 것은 무리예요. 판례 공부할 때는 딱 2개만 하면 돼요. 판례 공부할 때는 이다 아니다 그만 보세요. 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문제가 나왔는데 판례가 나왔는데 틀린 거죠. 틀리게 놓으면은 단어 하나가 틀렸어요. 그 단어만 보세요. 법정지상권의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나중에 이사 나가고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거 틀리게 놓으면 전세권자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쭉 보고 틀리게 놓은 단어 있죠. 그것만 보세요. 그거 판례가 틀리게 놓으면 그 단어가 틀리게 놓으면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이다 아니다 하고 요거. 그러니까 지문을 볼 때 문제를 물론 이제 내용을 좀 많이 봐야 되겠지만은 단어 핵심적인 단어를 눈에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다 봐야 되죠. 여기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에 3월 5일 주민등록을 하고 3월 6일 확정일자를 받고 3월 6일 저당권 설정한 경우 임차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선 변경은 동순이다. 그럼 대항력은 3월 6일 0시죠. 그리고 확정일자 저당권 3월 6일 날 9시죠. 그럼 이거는 동순이다. 동순이라면은 나중에 배당할 때 안분 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맞고 소액 임차인으로 우선 변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소액 임차인이죠. 이건 우선 변제입니까? 최우선 변제입니까? 최우선 변제죠.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의 요건은 아니다. 그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상기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계약 해지하면 임차인 쫓겨나가죠. 임차인을 위한 법인데 임차인 쫓겨나가면 안 되죠. 나가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93번에 다음과 같이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3월 2일 전세권 등기, 3월 3일 A 저당권 설정, 3월 6일 B 임차권 전입신고, 3월 6일 B 임차권 확정일자, 3월 6일 C 저당권 등기. 자, 1번에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면 전세권 등기는 말소된다.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누굽니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전세권자는 선수니까 원칙적으로 인수죠. 인수되는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 맞고. 이번에 A 저당권이 경매 신청하면은 임차권자는 C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A 저당권이 3월 3일이고 임차권이 전입신고가 3월 6일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 확정일자는 3월 6일이죠. 그럼 언제 되면은 대항력이 생깁니까? 일단 대항력을 먼저 찾아야 되죠. 대항력은 3월 7일이죠. 그럼 3월 7일 날 0시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3월 6일 날 시저당권이죠. 그러면 임차권자가 제일 꼴찌죠. 제일 꼴찌니까 임차권자가 뭐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3번에 시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임차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들어갔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A 저당권이죠. 임차권자는 말소 기준권보다 후수니까 말소죠. 말소되는 권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경매 신청 시 임차권자가 소액 보증금매를 하더라도 A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일정액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원래 선순위면은 배당 신청해갖고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대항력으로서 배째나 못 나가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배당 신청을 한다는 말이 우선 변제권이죠. 그런데 소액이라면은 제일 꼴찌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맞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고 임차권자가 소액 보증금이라면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다면 임차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래는 경매에 대해서 임차권은 소멸이죠. 다만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임차권은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임차권은 인수되는 권리입니까? 말소되는 권리입니까? 말소되는 권리니까 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로서 임차권을 두고 뭐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는 말소 안 된다 이러지 말소되는 권리는 이런 말이 전혀 통하는 게 아닙니다. 94번에 다음 중 주택임대차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1회 안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2개의 차임액에 연체한 경우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상가에서는 3개죠. 그런데 주택에서 2개의 차임액에 연체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요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에서는 2개에 따라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임대차에서. 상가임대차에서는 3개에 따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죠. 주택임대차에서는 2개에 따라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민법에 있으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이거 적용하고 여기 없으면 이거 적용하죠. 민법에서 계약법에서 2개에 따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없어도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개에 따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대신에 상가에서는 3개에 따라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죠. 3번에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 전까지는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이 등기 신청이라는 게 경매 등기예요. 대항력을 갖춰야 되죠. 적어도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한번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 존속은 하고 있어야 돼요. 맞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임대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거절하였다가 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당시 환산 월차임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월차임 몇 개월치? 3개월치. 또는 손해봉구의 몇 년치? 2년치. 그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큰 거. 5번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차임이 60만 원인 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건 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까? 다른 권리자보다 하는 말은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러면 보증금이 주택에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차임이 60만 원이다. 이거 얼마로 봅니까? 1억 6천만으로 안 보죠. 주택에서는 환산보증금 적용 안 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1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보다 작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니까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자, 95번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6원이고 월차임이 400만 원의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럼 서울에서 상가죠, 그죠? 보증금이 60만 원이 6억 원이고 월차임이 400만 원이다 하는 말은 400만 원 곱하기 100 해가지고 합해서 10억 원이죠. 10억 원이다 하는 말은 원래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하죠. 그런데 일부 적용하는 규정도 있죠, 그죠? 자, 1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 상가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상가 임차인은 후순위 재단권자보다 6억 원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 적용을 안 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은 원래 우선 변제권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우선 변제권을 적용 안 하니까 확정일자 적용 안 합니다. 확정일자 적용 안 하니까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하는 이런 것도 적용 안 해요. 이번에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다. 계약갱신 요구는 소액이든 아니든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9억 원보다 초과하더라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이 상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적용하죠, 그죠? 맞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적용 안 합니다. 계약갱신 요건이 있는 기간 내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 및 차임 정액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적용 안 합니다. 원래 상가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을 하죠.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적용을 안 합니다. 자, 96번 오늘 마지막 문제죠. 자, 다음 중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의 건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되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건저당권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건저당권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권리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우선 변제권입니까? 최우선 변제권입니까? 일정액이나 최우선 변제죠. 소액이라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한 소액 보증금으로 보는 경우 그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9억 원.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을 할 때 그거 환산보증금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한 거 합해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주택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다 그랬죠. 공장 건물의 일부를 생산용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임대차 보법에서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죠. 일부를 주거 외인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영업용에 적용하죠. 그럼 일부 건물을 영업용으로 안 하더라도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은 영업용이 아니죠. 생산하는 거는 요만큼 하고 실제로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용으로 한다면은 이것도 상가임대차보법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4번에 부산광역시에서 소지하는 상가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서울에서는 얼마? 9억. 과밀억제권역하고 부산에서는 6억 9천. 자,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전차인의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금은 전차인은 주장을 못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것도 원래는 10년 기간 내에서만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금은 전차인은 주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상가에서는 권리금 안 받고 놓을 수가 없죠. 들어갈 때는 권리금 주고 들어가죠. 권리금 안 받고 놓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죠. 그죠? 상가에서는 권리금 못 받고 놓으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문제는 누가 풀었습니까? 제가 풀었어요. 여러분 듣기만 들었죠, 그죠? 자,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이 지문을 틀린 지문을 외우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쭉 보면서 어디가 틀렸다 하는 거는 찾아야 되죠. 요거 다 풀 수 있으면 적어도 90점 나옵니다. 요거 풀 수 있으면 요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나올 때는 요거에 몇 페이지예요? 요거에 앞뒤로 해갖고 10장 11장 나올 거예요. 이론 부분은 그것만 보면 돼요. 이론 부분 그거 보고 아닌 요거 틀린 지문이 많이 나오죠. 그죠? 박스에 있는 거 안 했죠. 이런 개별적으로 해설지에도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꼼꼼하게 풀어보시면은 절대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라는 빨리 푸는 게 걸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풀어야 걸립니다. 아는 건데 풀고 나면 점수가 안 나오죠. 문제는 꼼꼼하게 안 봤다는 말이에요. 빨리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빨리 보느냐면 공법 때문에 빨리 봅니다. 공법 많이 하려고. 공부하면 시간 안 걸립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보세요.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충분히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10시부터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 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